네,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드입니다. 책임남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유사점과 시사점. 아파트 지금 팔아라.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부제로 달려 있습니다. 네, 쿠팡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문구 때문에 앞에 제목 내용에 그 광고 문구가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일정에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구매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같고 저는 일정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몇 가지 사례들 집사람한테 쿠팡에 장바구니만 담아 놓으라고 했대요. 직접 들어가셔서 결제해 주신대요. 너무나 감사하죠. 쿠팡으로 구매하셨던 링크가 하루에 한두 건씩 대구 지역에서도 올라오고 부산 지역에서도 올라옵니다. 쿠팡 링크 타고 들어가서 사고 있는데 온 구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용하실 일이 있으실 때 이용을 해주세요. 괜히 가소비를 하시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마시고요. 네. 아시죠? 아시죠? 감사합니다. 음, 50에 읽는 논어, 좋은 말들 정말 많았어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들 많았어요. 이렇게 살아라는 교훈도 많았어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파요. 오래된 책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쯤에 읽었던 책인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무수히 많은 택이 붙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줄을 그어 놨어요. 머리 아파요. 근데 최근에 읽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아직 50은 안 됐으니까. 이 책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좀 뭐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음, 좀 위로받는 느낌? 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토닥여주는 느낌? 네.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른 철학책도 이렇게 많이 사서 읽어보고 하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왜 이렇게 책이 많이 팔렸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 이 문구가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저희는 지금 이 고난의 시기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고민하는 채널이죠. 음, 무주택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가격에서 집을 샀으면 좋겠고, 유주택자들도 어차피 기왕에 투자 시장에 뛰어든 거, 더 나은 가격에 샀으면 좋겠다. 물론 높은 가격에 샀는 사람한테는 미안한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야, 내가 낙관적인 사람이구나. 음,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지금 기회인가요? 고난인가요? 고난이자 기회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회이자 고난의 시간, 고난이자 기회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난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입수하게 된 경로는 중고나라의 중고, 알라딘 중고 서적에서 구매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우 드림.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도대체 좋은 기가 누군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을 지낸 지금도 부회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줄을 그어가면서 무수히 많은 택을 붙여가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면서 읽었던 책. 득보인 나에게 들고 오니까 이 책이 빛을 발하나 봅니다. 완전 새 책이었습니다. 누가 이거 선물로 주면 이렇게 오는 거. 근데 보통 알라딘 중고 서점에 책 팔라 그러면 이런 메모 같은 거 적혀 있으면 이거 책 매입 안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 우표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책도 흔해 빠져가지고요. 저는 책을 보물처럼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초등학교 때 읽었던 그런 뭐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책이 꽂혀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집 아이들도 그 책을 볼 시기는 지난 것 같고 하루에 한 박스씩 이렇게 막 정리를 해서 막 내리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거 한참 전에 읽은 책인 것 같은데 우연히 이 책이 다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참 인연이 닿으려니까 이 책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네요. 자,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다치키 마코토.
차학봉 기자가 이 책을 읽고 야, 이 괜찮은갑다 해서 다른 분이 이 번역은 해주시고 차학봉 이 부동산 팀장, 조선일보 부동산 팀장이죠. 예, 박식한 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언제 나온 책이냐면 카피라이트가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쓰여진 책이냐? 1991년 대붕괴가 시작되고 나서 15년 후입니다. 15년 후. 뭔가 우리의 느낌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부동산 투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은 언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었느냐? 네, 2007년입니다. 2007년. 그 이후에 버블 세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품이 일어났고 그 꺼지는 과정을 거쳤고 그거보다 더한 거품이 생겨났었죠. 그럼 다시 이렇게 기사에 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중국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정도의 시기였죠. 그 이전에도 중국이 먹여 살렸고 근데 알리나 이런 거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싼지, 얼마나 괜찮은지. 지금은 더 이상 이제 또다시 버블을 또 바란다면 중국이 우리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서 많이 이용해 줘야 될 텐데 지금은 그러기에 중국은 너무나 커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책 제목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본다. 자, 어느 페이지에 포커스를 맞춰두고 책을 읽어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요 그림을 보시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기서부터 읽어 나갑니다. 책은 40페이지 되는 해제 부분인데요. 해제 부분 40페이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간추려서 한 10분, 15분 정도 읽는 분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서두만 푸는데도 벌써 7분이 지났네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망상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을 수는 없다. 요거 주소로 되어 있네요. 부동산 불패로는 신화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일정한 사회 조건이 만든 믿음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지금 주택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은 초조감에 빠져 은행 빚을 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일본인들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인들은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부동산 필패 신화에 빠져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조금 일부 달라지는 지역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감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조금씩 섞여 들어갑니다. 2005년 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주택 구입을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을 한 무주택자의 비율은 53.4%에 불과했다. 구입하겠다는 이유로는 임대료가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임대료보다 더 싼 상황이 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죠.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 반려동물 1000만 시대던가요? 자유롭게 내부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얻기 위해서 집을 가져야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유 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 주택을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요자뿐만 아니라 주택을 파는 업체도 사장은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방문한 도쿄의 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모델하우스 상담원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재테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 설명도 하지 않았다. 편리한 시설과 더불어 단기 대출 금리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이다.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요지는 또 오르고 있는 지역들도 있죠. 실제 일본의 대출 금리는 1, 2% 정도인데 반해 임대료는 집값의 4에서 6%나 된다. 그런데도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집값이 끊임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다. 향후의 집값 하락을 감안하면 차라리 임대료를 내는 편이 더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지금. 일반적인 주택의 모습에서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나 아니면 감가로 인해서 내가 주택을 매수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나 그 비율이 비슷하다고 하죠. 판매원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라고 해도 누가 믿겠는가 라며 최근 일본의 땅값이 오르고 있지만 그것은 건설업체 간의 토지 확보 경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일종의 미니 버블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뒤덮었던 일본의 오늘이다. 한때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한여름밤의 꿈만큼이나 허무한 것이다. 이 경제 서적에 왜 이렇게 시적인 말이 나옵니까? 부동산이 최고야. 이 저자가 이 차학봉 기자가 일본의 서점을 중고 서점을 가다가 책을 발견했대요.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책 제목이었는데요. 책을 구입해서 흥미로운 내용의 책을 구입해서 집에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1989년 2월에 찍은 책이었답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서적이 무수히 많이 나왔죠. 지금은 그 자리를 많은 유튜버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최고야는 당시에 치솟는 부동산 가격 덕분에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됐고 출판사는 서둘러 그 작가에게 다른 저서인 주가혁명이라는 책도 출판했다. 하지만 이 책을 맹신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책뿐만 아니고 뭐 유튜브나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신이 문제예요. 맹신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신용불량자나 개인 파산자가 됐다. 그야말로 쪽박을 찬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무리하게 빚을 낸 기업들은 연속적으로 도산했고 이에 따른 여파로 은행들도 넘어졌다. 우리 지금 뭐 저축은행들 이런 것들 많이 지금 위험하다 그러죠. 책이 출판된 지 2년쯤 지나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기 시작. 지금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5년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L자형 패턴 매번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 어디서 주워 듣고 보고 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닐 것이다. 굳이 그의 책이 아니더라도 당시 일본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휩쓸 만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우리도 최적의 조건을 갖춘 그런 시기들이 있었죠. 뭐 코로나 저금리라든가 정치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하기도 했었고요.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돈을 부동산으로 몰려들게 했다. 특히 일본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부추긴 것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비좁다는 믿음 때문이다. 일본은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나라로 국토 대부분이 산지다. 환경적으로 일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좁기 때문에 땅을 사두면 결국 오를 것이라 믿었다. 일본인들은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땅을 갖고 싶어 한다는 등의 속설도 난무했다. 한국의 재테크 서적에 나오는 부동산 불패론의 근거와 유사한 논리다. 일본 버블 붕괴 전야. 일본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자칫 수출 부진에 의해 불황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휩쓸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것이 저금리에 의한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정책이었다. 당시 5%에 머물렀던 공정금리를 1986년 1월부터 87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2.5%까지 인하했다. 뭐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우리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마구 푸는 바람에 통화 증가율이 굉장했다. 이 정도까지. 저금리가 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는 주택 수요를 급증시켜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저금리 정책은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이유도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 지난 2, 3년간 정부도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했지만 풀린 돈이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지 않고 부동산 투자로만 몰린 것도 1980년대 일본과 유사한 현상이다. 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제가 중간 부분 많이 생략했습니다. 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일본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뒤늦게 저금리 정책이 버블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금융에 손을 댔다. 19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금리를 2.5%에서 6%까지 급격히 인상했고 1990년 4월에는 부동산 대출을 규제하는 부동산 관련 융자의 총량 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제가 일본 차트 가지고 오면서 금리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 차트 많이 보여드렸죠? 부동산 총량 규제의 영향으로 1991년 들어 도산하는 부동산 업체가 속출하면서 장기 불황에 빠졌다. 우린 총량 규제 아니더라도 대출이 현재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량 규제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 현상과 부동산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도 일본의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중산층 붕괴와 같은 의미다. 양극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어차피 더 비싼 집을 사야지 잘 된다.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 비싼 집을 사줄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그런 의미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987년 일본 경제 전문지 니케이는 스스로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대답을 살펴보면 상류 2%, 중류 75%, 하류 2%로 나누어진다. 10년 후인 2006년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15년 후네요. 2월 조사에서는 상류 1%, 중류 54%, 하류 37%로 나타났다. 10년 사이에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7% 늘어난 것이다. 우리는 더 늘어나면 더 늘어났지 덜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 여기에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추후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5년부터 부동산 붕괴 15년 후입니다. 동경권 등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자 다시 부동산 버블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다. 그러다 개중 일부 지역의 부동산이 과열되면 일본의 일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동산 불파 신화가 어느덧 부동산 불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부동산 시장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버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80년대 버블기와 완전히 달라진 최근 일본 부동산 시장의 투자 패러다임은 무엇일까? 첫째, 임대 수익형 투자가 확실한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말 일본을 휩쓴 투기 열풍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였다. 부동산을 사서 개발하기보다는 전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가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의 부동산 투자 붐은 시세 차익이 아닌 임대 수익을 겨냥한 투자가 주도하고 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 역시 임대 수익형 투자에 나서고 있다. 개인들도 투자비가 많이 드는 단독주택이나 대형 평형보다는 임대가 쉽고 수익률도 높은 원룸주택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거의 100% 월세 임대인 일본 동경의 원룸주택은 투자 수익률이 5에서 7% 수준이다. 정기예금의 금리가 1% 미만인 일본에서는 엄청난 고수익이다. 특히 여유 자금이 많은 중년층이 노후 대비용으로 원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일본 동경급입니다. 대구에서 어설프게 원룸했다가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경 원룸에 주거하는 그 막 유튜버들이 이렇게 집을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와, 정말 월세 정말 비싸다. 이런 느낌 받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받습니다. 둘째, 부동산의 투자 주체가 기업, 개인에서 부동산 펀드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증권화된 부동산 자산은 1천여 건, 7조 5천억 엔이나 된다. 75조입니다. 75조. 지난 8년간 부동산 자산 증권화 실적은 20조 엔이 넘는다. 자, 좀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은 이런 것들을 사서 사업화하는 요런 다각화된 형태. 지금 리츠 펀드 이런 거 있죠. 뭐 롯데 리츠나 이런 거 며칠 전에 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투자할 만한 거 없냐? 리트 어떠냐? 아직 아닙니다. 리츠 가격도 굉장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상업용 부동산이나 좀 투자 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이 대기업에서 떠밀려 내려오는 같은 이런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 시간이 지나면 어설프게 투자에 발을 담그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도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가게 된다면 차라리 리츠에 투자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요렇게 시사하는 바들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 중략하고 증권화를 통한 임대 수익을 통해 배당을 하는데 수익률이 3에서 5%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줄을 서는 것이다. 10년 장기 국채의 기간 투자 수익률이 1% 수준이다.
일본이 지금 완전 저금리니까요. 국제 수익률은 비해서 굉장히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금이자도 거의 없잖아요. 셋째,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다. 본격화되고 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동경의 지가가 치솟으면서 동경뿐만 아니라 지가 급등 현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2, 3년간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과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다. 수요가 있어 확실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심의 요지만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펀드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펀드들은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있는 요지에 초대형 랜드마크 개발을 선호하고 있다. 게다가 도심 회귀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부동산 붐은 동경 중심 지역에서 출발했다. 요거 2004년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또 재현되고 있죠. 20년이 지난 지금도 고령화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가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령화 인구 감소 속에서도 편의시설과 교통이 좋은 도심은 오히려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인구 줄어드는 현상도 있어요. 인구가 우리가 너무 빨리 줄어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글로벌 경제의 진행으로 공장의 해외 이전이 진행되고 있지만 동경 도심에는 금융 벤처 법률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 가치 상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좋은 인재를 구하고 기업의 이미지 보양을 위해 랜드마크적인 입지를 선호한다. 이에 따라 주변의 주택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주택 전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지만 독신자 이혼율 증가 등으로 단독 세대는 계속 늘고 있다. 지금 일본과 다른 부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한참 뒤에 따라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비슷한 시기에 놓여 있는 것 같고 현재의 일본 과거에는 뭐 일본하고 한국하고 뭐 20년 차이가 나니 30년 차이가 나니 이런 말들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이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부분은 지금 경기도가 한창 개발되고 이런 모습들 그쪽으로의 쏠림 그런 모습들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다음 편으로 넘길게요. 너무 내용이 길어지네요. 아무튼 오늘 어쨌든 그 시사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금 뭐 리츠 펀드나 이런 것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히 인구가 밀집되는 곳,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곳에는 또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리츠 펀드나 이런 것들 추후 뭐 괜찮은 상품들이 나온다면 도전해볼 문제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외에 몇 개의 제목들이 더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내용을 짧게 간추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요거는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서 바로 시작합니다.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잠깐. 네, 쿠팡, 여기 수수료. 네, 바로 시작합니다. 점증하는 글로벌 리스크.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소득 양극화 현상, 두거지 차별화 현상으로 인해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특징을 보인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액 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이다. 펜실베니아대 모 교수는 특정 대도시권 및 대도시권 내 특정 지역의 주택 가격 차별화 현상은 운동선수나 연예인 중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 현상에 비유했다. 뉴욕, 런던 등 특정 지역은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 반해 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 부유층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대구도 얼마 전에 하락을 한번 거치면서 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죠. 특정 지역에 대한 쏠림, 인기 있는 지역에 대한 쏠림. 제가 대표적인 동네 대구에 있는 지역들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으로의 쏠림은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전 세계 집값의 동조화 현상은 역으로 집값 하락의 동조화 현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 책이 번역됐는 게 2007년도거든요. 정말 머지않아서 어, 미국의 그 글로벌 리먼 브로더스 사태 그게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또 다른 제목 한국 주택시장의 위기와 가능성. 여기서 뭐 시사점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유사점도 찾아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는 절대 일본과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전국의 토지를 중심으로 급등했고 담보대출의 주체가 기업이었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강남권 등 수도권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했고 담보대출이 개인대출 중심이라는 것. 일본과 우리는 주택시장의 구조 자체도 다르다. 첫째, 일본은 단독주택 중심의 시장이다. 단독주택이다 보니 가격 정보가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 실시간으로 가격이 공개돼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급등이 인접지역으로 연쇄 파급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아까 글로벌 리스크 요거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할 때도 연쇄 파급 효과가 있었듯이 하락할 때도 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입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추고도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전세 구조, 전세 DSR에 포함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안전판이 아니고 위험의 요소로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 일본의 경우 고령화를 넘어 인구 감소가 2005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교하면 아직 여유가 있다. 고령화 속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시점이 아무리 빨리 잡아도 10년 정도는 여유가 있다. 10년이 지나왔습니다. 네. 셋째, 일본은 경제가 이미 성숙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에 역동성이 떨어지는 반면 우리 경제는 아직 일본보다는 성장 여력이 높다. 그만큼 역동성도 크다. 이제는 역동성이 떨어지는 시기로 또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시장 구조가 일본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믿는 것은 시장의 법칙을 무시하는 엄청난 착각이다. 요거 주소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차이점 못지않게 유사점도 많기 때문이다. 저금리 현상, 국토개발 계획의 남발, 부동산 문제의 정치화. 특히 우리의 경제 기반이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10여 년간의 단기 침체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계 2위의 제조업 강국이다. 한국은 10위권의 무역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가 많지 않고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당하고 있다. 일본에 비해 경제력이 취약한 만큼 주택 가격 하락의 충격이 더 심할 수 있다. 집값이 폭락하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자칫 경제 전체를 망쳐 실업자를 대거 양산할 수 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집값 폭락으로 돈을 번 사람은 여유 자금이 많았던 부유층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주택을 사지 못한다. 자, 요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제 시청자분 중에서도 엄청나게 또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 소득 양극화 현상, 즉 부동산 중산층 붕괴 현상도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통계청에 의하면 20대 후반의 비경제 활동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른바 청년 백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백수의 증가는 새로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킨다. 여기다가 종신고용은 정말 옛말이 됐다. 4, 5종 5, 6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다. 45세가 정년이고 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조기 퇴직이 관행처럼 자리 잡을 경우 급속도로 중산층 의식의 붕괴가 초래될 것이다. 주택가격이 일정 기간 오르지 않거나 하락한다면 40대, 50대의 내 집 넓히기 수요는 물론 재테크 수요도 급감할 것이다. 양극화 이야기했죠. 그만큼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그런 의미. 2, 3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별 주택가격 양극화 현상도 근본적으로 소득 양극화 현상의 반영일 수 있다. 부동산도 경제 순환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를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풀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극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일본이다. 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부진 등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내각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개발 계획을 남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았다.
지나치게 치솟은 부동산 가격이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정권 존립이 어려울 지경이 됐다. 이번에는 허둥거리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책을 쏟아냈다. 단기간에 금리를 대폭 올렸고 대출 총량 규제 등 강공책을 남발, 한꺼번에 버블을 붕괴시켰다. 정책에는 시차가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엄청난 많은 규제책을 내놓았었죠. 그곳 아랑곳하지 않고 투자에 뒤늦게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 시차, 저는 정말 촘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그물망처럼 규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촘촘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개씩 한 개씩 점점 촘촘하게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게. 그러던 것이 여파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발표를 한 다음 시장에는 효과가 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중삼중의 정책을 쏟아낸다. 그래서 보통 너무 늦게 너무 강력한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다. 정부도 국민도 지난 2, 3년간 무더기로 쏟아진 주택 정책의 중첩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3, 4년간 엄청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겪었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도가 높아졌음을 반영하듯이 부동산 관련 서적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떴다 방식의 투기를 조장하는 얄팍한 재테크 서적이거나 전혀 이론적 근거가 없이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단언하는 사이비 예언서가 대부분이다. 상승 이야기하는데 이론적 근거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최신 부동산 시장의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낸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신호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깊은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를 전망하는 재테크서가 아니다. 하지만 한여름 밤의 꿈처럼 부동산 불패 신화가 허무하게 무너진 일본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상 듣보인 저에게까지 흘러온 이 책,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네. 해제 부분이죠. 해제라고 하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 네. 이 정도면 책에 대한 맛보기 부분은 거의 다 본 것 같네요. 저자가 직접 쓴 한국 독자 여러분을 위한 글이 좀 있는데요. 요건 서문 부분이라서 길지 않기 때문에 다음 편에 또 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운전하시거나 하실 때 소리만 들으시면 되도록 이렇게 잠깐 녹음을 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책읽남으로 돌아온 대구부동산 스터디. 두 번째 책,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장이 더 길어졌습니다.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새 아파트를 재래시장에서 값 깎듯이. 자, 전국의 미분양 가구 오늘자로 조사해 봤는데요. 한 6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5억 정도 잡으면요. 요거 30조예요. 30조. 300조가 아니고 30조입니다. 30조. 30조를 기억해 두세요. 근데 PF 부실은 얼마인가요? 지금 거의 200조에 육박합니다. 합계가 202조네요. 합계가 202조. 미분양 다 해봐야 30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지금 졸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삐라 지을 준비를 해놨다는 거다. 브릿지론부터 시작해서 땅 부지 작업, 확보 작업부터 시작해서 돈을 막 뿌려놨다는 거죠. 공급 부족? 그런 이야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팡 링크, 자, 한번 안내해 드렸고요. 페이지를 어디에 고정을 해둘까요? 어디에? 자, 고정을 해두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처럼 재래시장에서 각 깎듯이 이 페이지에 고정해두고 읽어나가겠습니다. 식품회사에 근무하는 40세의 남성 K. 그가 구입한 아파트는 대형 건설회사의 작품으로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붙어 그야말로 대목인 곳이었다. 넓은 주차장은 기본이고 베란다에 나가면 도쿄타워가 보였다. 바둑판 무늬의 세련된 골목길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한 그의 아파트는 7억 2천만 원의 시장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가 이 아파트를 장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영업사원이 한 말이었다. 눌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평균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20% 이상 할인된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옆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5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을 적어 보여주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할인을 무색히 하는 파격적인 덤핑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주변 아파트들 역시 비상식적인 할인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중 대다수가 상식 밖의 할인을 하고 있다. 마치 크리스마스를 하루 넘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할인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사실 이 같은 파격적인 할인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다만 아파트 투자자 및 분양주가 신문과 잡지의 광고주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일본하고 정말 비슷하죠. 일본 내 레로라 하는 대기업인 D사와 M사를 비롯한 명문 기업도 가격이나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나친 가격 경쟁은 기업의 원래 목적인 이익은 뒤로 하고 눈에 보이는 판매량 올리기에 열을 올리는 기이한 현상을 불러왔다. 마치 기업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경기 파악에 민첩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재래시장에서 값을 깎거나 덤이라도 하나 더 얻어내려고 실랑이를 하듯이 아파트 가격 역시 흥정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고층 아파트를 보러 간 36세의 M은 북유럽 스타일로 꾸며진 24평의 아파트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5억 3천만 원이란 가격은 부담스러웠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한 M은 과감하게 4억 원을 불렀다. 영업 담당자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으나 M이 적극적인 구매 의사를 보이자 윗분과 의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M은 자신이 제시한 4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었다. 외국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36세의 여성 A. 그녀는 24평의 아파트를 희망했지만 안내를 받은 곳은 27평이었다. A가 예산 초과라고 난색을 표명하자 담당자는 20%의 가격 할인은 물론 모델하우스의 침대와 테이블, 조명가구, 에어컨을 덤으로 주겠다고 했다. A의 표현에 의하면 얼른 가져가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A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답게 꼼꼼하게 계산해 본 후 좀 더 나올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 아직도 흥정 중이다. 영업자의 생각해보겠다. 혹은 힘들 것 같다 등의 말은 단순한 제스처에 불과하다. 영업자 역시 실적 달성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헐값이라도 아파트를 팔아야만 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한두 푼도 아닌 고가의 아파트 가격의 할인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쿄에서 유명한 부동산 업자는 이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마디로 지나친 공급 때문이다. 자, 영상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자, 미분양도 현재 많은 상태에서 엄청난 PF가 일으켜져 있다는 말은 여전히 공급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책으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공급 때문입니다. 팔리지 않고 남은 물건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아파트는 계속 올라갑니다. PF 계속 발생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이 하루가 다르게 신형이 나오듯 작년 아파트도 벌써 구형 모델이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 다른 회사의 아파트가 같은 시기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설계 구조에 문제가 있어 절반 이상 팔리지 않고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미분양으로 남겨둘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대폭적인 할인을 단행할 수밖에요. 이 외에도 하자 없는 70세의 아파트를 도쿄에 분양했지만 16채가 미분양으로 남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었다고 한다. 주변 아파트 가격의 폭락은 시세에 영향을 미쳐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제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의 할인 비상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나토구는 특히 도시 매기 현상으로 매우 인기 있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2천만 원이던 25평의 아파트가 1억 6천만 원 할인되어 분양되었다. 완공한 지 1년 지났지만 4분의 1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건설업체는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미분양분에 대해 세대당 8천만 원의 대책비를 마련했다. 우리도 요즘 이런 거 있죠. 대책비. 그리고 조금 더 과감하게 2세대분의 대책비를 한 세대에 몰아 1억 6천만 원의 할인을 감행했다. 이 건설업체는 모든 미분양분에 대하여 2세대분인 1억 6천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으므로 세대당 8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쯤 되면 대책비로도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에서 기업의 이익은 20% 정도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할인은 그대로 기업의 적자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할인되는 것은 부동산 업자가 밝힌 바와 같이 공급 과잉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 2002년 2월 맥도날드는 반액 햄버거를 출시하여 어깨를 떠들썩하게 했다.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1040엔인 햄버거를 520엔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획기적인 마케팅에 소비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맥도날드의 수익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맥도날드 햄버거 원가는 대략 320원 정도로 개당 720원의 이익이 남는다. 반액 햄버거의 출시기로 이익은 200원으로 하락한다. 이런 구조에서 손익계산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720 나누기 200은 3.5. 햄버거의 판매가 이전보다 3.5배 많으면 되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전략은 박리담회로 대량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상, 계산상으로 단순한 이 논리가 현실에서는 쉽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맥도날드의 마케팅 역시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이고 말았다. 현재 한국에서도 반값 아파트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부실 토지 자본주의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맥도날드의 반액 햄버거 전략만큼 위험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내려간다. 이는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경제법칙이다. 주거하는 사람에 비해 아파트 수가 많은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겠는가.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실수요자가 없는 신규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일본 수도권의 신규주택은 8만 채를 돌파했다. 더불어 이메 지역을 중심으로 500에서 700대의 타워 아파트와 2,000채에 가까운 아파트 빌딩군이 완공됐다. 또한 등등등등 여러 지역에 계속 완성되고 있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질 때마다 그 이전의 아파트는 이제 구형이 되어 중고가 되어버린다. 최신형 가전제품을 선호하듯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새로운 물건에 자신의 건물이 밀리지 않도록 재고 정리에 들어간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고를 떠안고 있느니 적자를 감수하는 편이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아파트의 대량 공급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일본의 부동산 업계는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마저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무법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게는 여전히 토지나 주택 구입에 매년 240억 엔을 투입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안과 침체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일본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활동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단지 가게가 매수한 240억 원의 토지가 지가 하락으로 절반이 된다고 가정할 때 120조 원이 바로 부실채권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도 지금 부실채권들이 문제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임대, 임차 그런 관계에서도 부실채권이죠. 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거. 아파트가 남아 돌면 그만 지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 경제의 근본과 직결된 뿌리 깊은 집안 사정이 있다. 일본 정부의 경기 회복 기폭제가 바로 아파트 건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의 노동 인구 중 4분의 1이 어떠한 형태로든 건설업과 연관되어 있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중 실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준건설업자인 셰시, 커튼, 인테리어, 가구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면 더더욱 아파트 건설을 중단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오늘도 새로운 아파트는 계속 건설되고 있다. 이게 일본이 91년도에 집값 본격 하락을 시작하고 나서 15년 이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지는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1세대당,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1세대당 아파트 한 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때 당시에 메모 제가 남겨둔 거네요. 앞으로도 우리의 분양가도 올라간다. but 할인율이 존재한다. 구축은 힘을 쓰기 어렵다.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네요. 그리고 태그를 붙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주말 동안 또 제가 한번 더 읽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메모도 굉장히 많이 남겨놨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기와 일본의 시기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15년 있는 걸 더했다가 뺐다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대출금은 곧 가족의 족쇄. 또 책을 넘기다 보니까 이런 작은 제목들도 보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 좀 중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더 읽어드리고요. 아니면 여기 작가의 서문 부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새 아파트를 재래시장에서 값 깎듯이 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남자, 대구 부동산 스터디.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네 번째 시간, 서문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서문의 내용은 한국 독자 여러분을 위하여라는 작가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시청자를 위하여라고 서문 부분을 안내해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지난번 제목은 재래시장에서 값 깎듯이라는 내용이었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시리즈 1, 2, 3, 4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 자, 광고는 자꾸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자, 요 멘트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 멘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군더더기 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갑니다. 요즘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버블이다. 이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자. 적정 가격 1,000원에 판매되던 초콜릿이 어느 날 갑자기 1만 원에 팔리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개 친 듯이 팔린다. 초콜릿을 1만 원에 구입하더라도 1만 2천 원, 1만 4천 원에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어느 날 갑자기 초콜릿을 찾는 사람이 사라진다. 1만 4천 원에 초콜릿을 산 사람, 초콜릿을 1만 원에 내놓아도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던 가격은 끝내 터지고 만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기 버블이다. 잃어버린 10년. 1985년 9월 20일 미국, 영국, 소독, 일본, 프랑스의 선진 5개국 G5는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회담을 열었다. 플라자 합의라 불리는 이 회담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외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이다. 플라자 합의의 결과에 따라 일본은 엔고 불황에 대비하여 극도로 금리를 낮추는데 이는 경제 버블을 발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차 대전 후 줄곧 중앙 집권적 금융정책을 고수해왔던 일본 정부는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타격을 받자 수출업계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막대한 은행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돈이 넘쳐나는 상황에 이른다. 시중의 남아도는 자금은 폭등하는 주식시장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의 초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막대한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모은 것이다. 당시 시중의 자금은 미국 등지의 부동산과 명화 수집 등으로 이어졌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쿄의 23개구 땅값이 미국 본토를 사들이고도 남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1989년 미쓰비시 부동산은 2천억 엔의 록펠러 센터를 매수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일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나선다.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리를 상승시키고 부동산 융자 총량 제한을 만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토지 가격을 급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시중의 자금이 얼어붙게 만들었다. 결국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버블 경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1991년 이후 집값은 60%, 상업지의 경우 80%까지 폭락했다. 부동산 대출 비율이 높았던 은행과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던 주식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 일로의 길을 겪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일본 정부는 여지없이 한 발 늦은 조치들을 내놓기 시작한다. 부동산 관련 융자, 총량 규제법, 특별토지 보유세 대상 확대, 보유세 강화, 토지거래 제한, 양도차익의 60% 징세 등이 그것이다. 자꾸 이 말을 안 붙이려고 하는데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미리 책을 읽어뒀던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풀리던 시기에 뭔가를 또 저질러서 또 돈을 더 벌었을 것이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같았으면은 뭐 아무런 이득 없이 그냥 지나갔던 그런 시기, 오히려 또 그렇게 지나가도 아무 뒤탈이 없는 그런 시기로 다시 회귀해버리긴 했지만요. 방금 읽어드렸던 부분 중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했던 기업들이 위기를 겪었다면 우리나라는 가계, 그리고 무리하게 건설을 추진했던 건설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 후 오랜 시간에 걸친 지가 하락을 경험했다.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도쿄 도심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 지가가 상승하자 토지 신화 부활이라며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지나치게 하락했던 토지 가격이 약간 회복한 정도다. 전국 대다수의 지가는 아직도 추락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가의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 면, 도 등도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15에서 64세의 생산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선 지 10년이 지났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저출산이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난 또한 심각한데 이는 결혼을 미루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만혼화와 무자녀 가정의 급증을 초래했는데 한 세대가 2명 미만의 구성원인 가족의 디지털화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적은 자녀 수는 먼 훗날 국력의 열쇠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국가의 미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의 주택수는 이미 세대수를 웃돌고 있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은 감소하기 때문에 주택 과잉 현상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토지 불패, 부동산 전성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요? 일본보다 너무나 더 빨리, 안 좋은 부분은 너무나 더 빨리 닮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버블 7. 아무래도 2005년도 책이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사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한국의 버블 7. 한국과 일본은 높은 물가와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철강과 자동차 등의 굴뚝 산업 수요 증가로 활기를 띠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한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두 나라의 발목을 잡기 때문이다. 두 나라 모두 첨단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추격 또한 만만치 않다. 더구나 양국은 중국 시장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 거점을 중국 현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마디로 경기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정부의 리더십 부재와 정책 판단 착오로 인해 버블 붕괴 후 10년 이상 불황을 겪었다. 2007년 현재의 한국 또한 그리 안전한 상황은 아닌데 미국과 동시에 주택 버블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쯤에서 일본의 버블 붕괴와 지극히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의 정황을 살펴보자. 요 내용이 나왔을 때요. 2004년도에 이 책이 발간되었어요. 2007년도에 번역되어서 나왔었는데요. 미국 버블 붕괴 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붕괴와 한국의 붕괴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한국의 정치 역사상 보기 드문 지지율 하락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수많은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예상을 빗나간 형태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경기도 분당구, 평촌동, 용인시 등 버블 7은 2006년 한 해 동안 주택 가격이 30% 이상 상승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과 전국의 주택 가격은 2003년 가을 이후 급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의 주택 관련 대출금도 미국의 주택 버블처럼 크게 증가했다. 급상승하는 강남 지역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한국 정부는 세계 강화와 주택 자금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강남의 집값은 결코 하락하지 않았다. 강남 불패 신화를 키우고 말았다. 시세 상승이 불보듯 뻔한데 누가 매물을 내놓겠는가. 자연히 부동산 가격은 상승 곡선을 타게 된다. 주거지가 강남인 것에 자부심과 안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기에 빛을 발하던 도쿄 23개구 중 도쿄도, 다마지구, 치바현, 사이타마현, 카나가와현에 있는 교외 도시는 인구 감소와 집값 침체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활력을 잃는 도시가 되었다. 게다가 비슷한 도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의 고령화와 저소득화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궁핍해지는 것도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버블을 부채질하는 정부 정책. 2005년 8월 말 한국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인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05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강화하여 1가구 2주택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 차익 과세율을 인상했다. 그 결과 세제가 적용된 2005년부터 매물이 급강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재개발 가격의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건축 조건을 강화하는 등 결과적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일본 역시 버블기에는 개발 규제로 집가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실행했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 부분을 완화했기 때문에 실효는 거두지 못했다. 저금리 정책으로 자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만 급급한 정부 정책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국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6년 11월 한국 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4%가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은 때늦은 감이 있으며 대규모 버블 붕괴를 예상하는 견해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서민의 편임을 자처하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도 크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 때문에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버블을 부채질하는 형태가 된다. 일본도 버블 경제 붕괴 전후 정책의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1990년 이후 10년 이상 걸친 불황기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을 비춰보면 한국 역시 경제의 장기 침체와 새로운 정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충분하다. 경제 음치라 불리는 노무현 정권은 최근 몇 년을 저금리 정책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공급 과잉된 원화는 제일 먼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한국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기조로 하는 경기 대책은 가계대출금 증가와 주택가격의 폭등 등 부정적인 측면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들에 대한 신용대출 경쟁이 가열되면서 시민들의 신용카드 파산이 화제가 되었다. 현재 은행권의 개인대출 중 6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가계는 금융부채가 전년 대비 11%나 증가하였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사상 처음 50%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동 비율이 20에서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행은 1980년대 말부터 일본, 영국, 북유럽 등의 국가가 버블 퇴치에 실패했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버블 붕괴는 자산의 디플레이션 및 금융위기, 재정위기, 경기 후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 주도의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 규제와 건축 규제 등 수요 측면의 대책만으로는 버블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부동산 버블에 대해 전체 주택 가격 버블 중 3분의 2 이상이 저금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 당시에도 금리에 대해서 버블의 원인은 금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6년 4월에는 미국의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서울 강연에서 현재의 과잉 유동성행과 그에 따른 자산 가격의 상승은 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현상이다라고 단언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과잉 현상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자산 인플레가 진행되지만 2006년부터 각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으로 조정되는 점도 지적했다.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이 책이 나왔던 시절보다 지금이 버블은 더 커져 있는 상태. 주택은 남아 돈다. 노후 대책, 한국인은 부동산, 일본인은 주식이라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노후 대책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선호한다는 대답 중 한국인은 35.2%, 일본인이 10%를 차지했다. 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3.7%, 일본인 47%였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85개사의 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에서 전체 응답자 중 54%가 믿을 수 있는 자산은 부동산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노후에는 소유 중인 주택을 임대하고 본인은 전셋집에 사는 것을 선호했다. 투자 목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일본 이상으로 한국에서도 부동산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은 현실이다. 따라서 주식보다는 토지와 주택이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을 웃도는 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속도라고 하는 일본의 뒤를 바짝 위협하는 고령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독자들이 많은 탓에 양쪽 부모의 집을 상속받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과 같이 주택이 남아돌기 시작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 나타난 일본의 토지 버블은 은행이 기업에 과잉 대출을 한 결과 법인이 주도했던 버블이었기 때문에 가계의 고통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한국은 버블이 붕괴하면 가계와 가계에 대출한 은행이 함께 궁지에 빠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 활발한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위기로 인해 IMF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면서 자본시장이 미국화 현상이 강해졌다. 최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과 연동하여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자산시장의 양대축의 하나인 부동산 시장이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2004년부터 저금리 정책에서 벗어났다. 수십 회 금리를 조정하여 연방금리를 1%대에서 5%대까지 끌어올렸지만 여전히 주택 버블 해소 정책이 미국 경기에 관건을 쥐고 있다. 일본도 2006년 제로 금리를 해제했다. 일본의 경우 과거 2년 동안 버블이 급팽창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아파트의 가격이나 정보도 뜨고 있다. 부동산 업자들도 더 이상 버블 확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쨌든 한국의 독자들이 본서의 한국판을 읽으면서 이것만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부동산이 진정한 재테크의 수단인지 언제까지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이어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현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말이다. 네, 여기까지 다치키 마코토의 서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슷하죠. 상황들이 계속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4.5%로 동결을 했고요. 광고가 또 끝부분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금리를 4.5%로 동결을 했고 미국이 기준금리가 5.5%인 상황, 우리는 3.5%, 우리는 아직도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무척 궁금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의 유사한 흔적들의 과거의 발자취들을 따라가면서 가보지 않은 길을 예측해 보려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릴지언정 가만히 앉아서 용비어천가, 상승어천가를 부르고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식들을 취합해 나가고 그것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쓰레기처럼 묻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전달력 있도록 전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